네, 안녕하세요. 표현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연을 볼까요? 부모님들 사연 중에 주식 투자를 통한 손해 얘기는 꼭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인 것 같습니다. 과거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다는 얘기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투자인데 되려 크던 작던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고요.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거나 또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다면 고민 상담을 해준 분처럼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된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 투자는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투자를 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주식 투자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쓰지는 않죠.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잘 다루어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어쩌면 투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먼저 정리해 봐야 하고요.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조심해서 다루면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투자가 꼭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질금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금리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금리는 아시죠?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리가 높다면 돈의 가격이 높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어디에다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낮다면 돈의 가격이 낮은 거니까 이자도 낮아지고요. 지금 시대를 저금리 시대라고 하죠.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금리는 수년째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엔 진짜 돈 모으는 재미가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은 저축을 하면 이자가 쑥쑥쑥쑥 불어서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런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실질금리를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금리는 이 금리에서 물가를 저희가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의 실질적인 가격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였다. 근데 그의 물가가 4%다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10 빼기 4, 6%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셨던 1995년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때 당시에 실질금리는 무려 9%나 됐습니다. 어떻죠? 그래서 저희가 저축만 하더라도 미래 준비나 이런 게 다 가능한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축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는 지금 2021년에는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꼴랑 1%밖에 안 됩니다. 금리 얻은 거에 물가 빼고 나면 1% 수익밖에 안 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수준에서는 이 정도인데요.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도 곧잘 하곤 합니다. 자, 이런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돈을 일시켜야 됩니다. 돈을 일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수중에 만약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돈을 어디다 맡겨서 일시킬까요? 첫 번째, 만약에 이걸 금고에 맡긴다라고 하면 이 돈은 일하는 건가요? 네, 1년 후에 찾았어도 그대로 100만 원이 있을 테니까 보통 일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요, 이젠 금고에 맡기진 않고요. 예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찾아서 한 2%짜리 예금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년 후에 저희는 얼마를 돌려받죠? 2% 이자가 붙으니까 102만 원을 돌려받게 될 겁니다. 자, 그때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저희가 얘기했던 물가입니다. 물가를 얘기하기 전에 보통 재테크를 얘기하면 복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복리가 뭔가요? 맞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돈이 불어나는 걸 복리라고 하죠.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달리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원금에만 계속 이자가 붙어나가는 걸 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리로 돈을 불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물가는 복리 구조일까요? 아닐까요?
물가가 복리구조?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한 2%라고 보면 내년에 얘는 1,2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2%로 오른다라고 치면 1,200원에서 오르나요? 아니면 200원 떼고 다시 10,000원에서 오르나요? 맞죠? 1,200원에서 오르죠. 그러니까 물가도 복리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금이 2%인데 복리구조로 돌아가고, 제가 사야 될 물건도 2% 물가 상승률에서 복리구조로 돌아간다면 둘은 어떤 모습이죠? 똑같은 가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만 일해도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이? 만약에 그 정도만 일해도 내가 미래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분은 그 정도 일시켜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더 일시켜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경제성 활동하셨을 저축의 시대에는 이런 고민이 따로 필요 없었죠. 저축을 통해서도 물가 이상의 수익을 내는 실질금리가 높았던 시절이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지 저희가 아주 대표적인 거 2개만 한번 볼까요? 먼저 짜장면 가격입니다. 짜장면 가격을 보니까요. 과거 한 20년간 얼마나 올렸나 봤더니 한 1.87배가 올랐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즐겨 먹으시는 새우깡, 이거 되게 오래된 과자인데요. 이 과자는 과거 20년간 약 한 2.6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짜장면은 매년 한 3.1%씩 물가 상승을 했고요. 새우깡은 4.6%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에도 잘 쓰고 살려면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투자가 필요한 게 자명하겠죠.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금고에도 넣어도 별답이 없고 예금도 별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려낼 대상이 뭐냐? 그게 바로 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와 함께 일해서 우린 평생 동안 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동안 투자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내 돈도 같이 일하게 만들어서 미래 자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야 되는 투자인데요. 왜 우리 부모님께는 실망만 안겨졌을까요?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세요? 쭉 상승했죠. 근데 그렇지만 그냥 상승하지 않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런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크셨을까요? 뻔하죠. 올랐을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파시고 올랐을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파셨다는 걸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와 이게 간다더라 라는 투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다가 손해를 보신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이 투자라는 놈은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데 얘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투자를 대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못됐던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투자를 어떻게 다뤄야 우리가 미래 자산을 만드는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게 필요한 요소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또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느냐, 요 2가지 질문이 가만 보니까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 많이 날 곳에 투자하고 싶고 많이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방향인 거죠. 맞나요?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실패한 투자도 이런 스타일의 목표를 가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자, 투자의 변함없는 원칙 중 하나는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수익을 얻고 싶다면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해야 하지만 이는 크게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형, 안정형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우리가 펀드 같은 것을 가입할 때 이런 조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투자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요. 속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절대 원금은 손해받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게 한 2배 정도 올라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속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매우 높은 1년 만에 2배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매우 높은 하이 리턴을 받고 싶은 건데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돼야 된다는 건 또 어떻죠? 매우 낮은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이 리턴도 좋지만 리스크가 크니까 그 리스크를 알고 줄여나가는 방식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해 가야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수익을 만들어서 우리 돈이 일하게 만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체감 물가 상승률을 한 2%로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투자를 통해서 4에서 6%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금융상품을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걸 감안해 보면 투자 위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대 수익에 대한 걸로 금융상품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정기예금 같은 상품,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을 보면 투자 위험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도 낮은 저희는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은행 정기예금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은행 정기예금이라는 건 우리는 돈을 맡기면 은행이 뭐 나라든 회사든 그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 중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는 거라면, 저희가 직접 나라든 회사든에 빌려준다는 게 국공채나 뭐 채권형 펀드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빌려준 기업이나 뭐 나라가 망할 일은 크게 없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망하면 그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투자 위험을 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수익을 좀 더 받아가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투자 위험이 훨씬 더 손해볼 위험들이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 수익도 높아지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그거에 따른 기대 수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근에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금에 투자한다, 아니면 뭐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그런 것들에도 다 투자 위험이 있겠죠. 그 투자 위험의 크기만큼 기대 수익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봤던 이 그래프상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건가라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금 자산과 투자 자산 중에 무엇이 더 위험 자산일까요? 이론적으로는요, 리스크, 저희가 얘기했던 리스크란 건 뭐죠?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변동성이잖아요. 주식 자산에 대해서 수익이 날 걸 기대를 하지만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변동성이 없는 자산을 저희가 보통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같은 게 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뭘 하나 또 고려해 봤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저금리 시대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자산, 즉 무위험 자산이 무위험이 아닌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자산에만 넣어놨더니 내가 미래에 쓸 돈을 못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 세상인 걸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를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위험 자산인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계획과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이슈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